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설계는 대부분 부품에 가까워요. 삼성 파운드리의 절반 정도는 자사 물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메모리 되게 실속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라는 게 생길 어떤 이벤트 있죠. 그 이벤트 구분하는 능력을 익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분들 주가가 안 움직여서 참 답답하시죠. 그리고 이게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떠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반도체 제국의 미래 책의 저자이신 정인성 저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에서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그런 분을 좀 모셨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쟁력,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디램과 관련해서는 절대 강자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 사실인가요? 예, 일단 시장 점유율만 봐도 최근에 하이닉스도 낸드 인수하고 했으니까 메모리 쪽에서 전 세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이제. 그리고 메모리가 없으면 전자기기 중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인텔에서 지금 아주 막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미국 정부에서 그걸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러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이게 악재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왜냐하면 사실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 들어오면 당연히 경계는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그림을 보면 인텔한테는 그렇게 딱 쉬운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인텔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이유를 딱 살펴보면 제조 점유율, 반도체. 그 제조 점유율이 계속 내려오면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당장 중국의 그 하이실리콘이 끝나는 걸 보면은 TSMC라는 회사, TSMC라는 회사가 딱 거래를 끊어버리니까 끝나버렸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제조를 가지고 오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인텔이 원래 하던 건 CPU인데 그 CPU 시장이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 비메모리 형태로 보면 비메모리가 크다고 하겠지만 그 비메모리 안에서 CPU의 비중, 쉽게 말해 인텔의 비중이죠. 그거는 줄어들고 그리고 그 이외에 GPU나 이런 칩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단 지금 인텔도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D램은 그렇죠. 아니고? 파운드리랑 일부 팹리스 쪽 영역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는 거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TSMC를 1위인 TSMC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삼성전자의 가장 잠재 경쟁자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제일 많이 경계를 해야죠. 사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팹리스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예를 들면 퀄컴 입장에서는 좀 경쟁이 붙는 곳이죠. 왜냐하면 AP 설계를 둘 다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TSMC에게 그렇다고 너무 포커스를 많이 두면 퀄컴이 또 가격 협상력 이런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파운드리 협상을 할 때.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라는 곳은 TSMC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선택받는 경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파운드리에서. 그렇게 선택받는 곳이라고 하면 새로운 파운드리 떠오르면 사실 걱정은 좀 해야 되겠죠. 일단 지금 인텔이 아니더라도 일단 인텔을 좀 제외를 해보죠. 지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 그 상황을 보면 파운드리 쪽을 보면은 일단 TSMC가 절대 강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쫓고 있는데 요즘 이 인텔의 어떤 공격이 아니더라도 투자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TSMC와 비슷한 경쟁력 혹은 매출을 끊기까지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의견이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는 자신하지만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이게 파운드리 마켓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을 막 잔뜩 넣고 생산력을 높이면 해결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파운드리라는 회사는 주변에 수많은 설계 회사들을 동료로 놓고 일하는 컨셉인데 이 파운드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공통의 언어 비슷한 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운드리에 맞는 설계를 하면
그 안에서 팹리스끼리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지적재산권을. 그러니까 퀄컴이 예를 들면 TSMC 4나노로 설계했다. 그러면 그거를 브로드컴이 일부를 사서 쓸 수도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파운드리를 깨려면은 그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미리 끌어와야 돼요. 근데 고객을 지금 못 끌어와갖고 그 점유율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굴레를 한번 깨는 것은 되게 어려울 수 있죠, 사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됐든 네. 뭐 여러 회사들과 그 고객으로 접점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또 경쟁자이기도 네, 뭐 그렇죠. 하니까 그냥 고객사들 입장에서 우리랑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삼성전자에 우리의 모든 비밀이 담긴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이 수주를 줘야 돼? 이게 당연히 이게 악재일 수도 있다. 뭐 당연히 그게 악재로 작용은 하겠지만 지금 뭐 인텔에도 퀄컴 같은 곳이 거래를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계 회사로서 설계 규모를 보면 인텔은 훨씬 거대해요, 설계가. 일단 CPU를 원래 하는 곳이죠.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하는 AP라는 건 암에서 그 기초 설계 받아와갖고 자기들 AP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팹리스 고객들은 훨씬 더 큰 설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분산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이해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고객과의 신뢰랑 장기적인 거래 문제가 더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어떤 경쟁자들도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삼성전자에다 자기네 물건을 줄 이유가 충분히 있다. 예,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인텔의 문을 두드려 볼 이유도 없겠죠, 지금. 그러니까 인텔도 마찬가지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설계 입장에서 훨씬 무서운 경쟁자죠. 아,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냥 그 그렇죠. 예. 제조하는 곳이니까 자기네들이 칩을 설계하고 하는 이런 집중적인 분야는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설계는 대부분 부품에 가까워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팹리스 중에 지금 2등까지 올라와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그 머신러닝이나 슈퍼컴퓨터에 써요, 그걸. 그런데 지금 인텔이 뭐 아크라는 거 내보내고 있잖아요, 자기들 GPU. 그렇게 보면은 아예 직접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둘이. 그럼에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예, 인텔 파운드리에. 그러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애플이 네. 됐든 이런 곳들이 그냥 우리 생각처럼 단순히 네. 아 여기는 이제 고객이 될 가능성 없어. 이게 끊을 수는 없다. 예, 그럴 수는 가능성은 없죠. 열려 있다. 왜냐하면 설계가 그 조금 새 나가는 것도 리스크긴 한데 TSMC에게 얼마 이상 그 크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분산 우리 그냥 다변화 정책. 예, 뭐 TSMC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하이실리콘 같은 데도 파운드리가 TSMC 하나밖에 없었는데 모든 설계를 TSMC에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냥 안녕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TSMC 그러니까 인텔 그 이게 분명히 그 고객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치고요. TSMC와 삼성전자의 뭐 인텔은 뭐 후발주자니까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력 차이. 뭐 우리 뉴스에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를 개발했다, 2나노를 뭐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믿어도 되나? TSMC가 삼성전자가 TSMC보다 기술력이 좀 더 앞서 나간다는 건 약간 좀 믿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 회사들이 개발 완료 발표하는 거 중국 쪽에 메모리도 뭐 개발 완료했다고 뭐 19년에 발표나고 20년에 발표나고 계속 그러거든요, 해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객 입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성능을 원하는 양을 가져갔느냐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맞으면 사실 결국은 소용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핀팻을 언제 하고 그리고 이제 게이트 오러라운드 이런 걸 하면 좋긴 한데 고객은 그런 신기술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가격당 면적, 뭐 면적당 파워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의 이 우리가 기술 우리가 이제 그냥 뉴스에서 우리 한국 뉴스에서 보는 그러한 뭐 세계 최초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실제로 고객들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예, 큰 의미는 없죠, 사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요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3나노에서 수율이 지금 안 나와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 사실 그것조차도 삼성전자가 지금쯤 이제 파운드리 계약하면 몇 년 전에 이미 하거든요, 팹리스가. 뭐 공장이 있기 전에 이미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2, 3년 전에 우리는 삼성전자 4나노를 쓸 거다 이를 거래를 하는 건데 그 시점에 약속했던 물량과 약속한 그 전력 소모량, 뭐 면적 이런 게 맞춰지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는.
자, 그 말은, 자, 일단 내가 3나노를 예를 들어서 팔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아직 양산이 안 됐어. 그러나 고객에게, 우리가 이런 스펙으로, 네.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진 제품 3나노짜리를 공급할 테니 사줘. 먼저 계약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 거죠. 실제로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한 3년 뒤에 공장을 지을 건데 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4나노 트랜지스터 특성은 요렇다. 그러니까 요런 트랜지스터를 믿고 먼저 설계를 해놔라. 그러면 3년 뒤에 만들어줄게 이런 계약인 거예요, 파운드리. 근데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전에 계약했던 그 계약 조건을 삼성전자가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 뭐 그거는 짐작밖에 할 수 없는데 작년에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 내부가 아니고 그 홍보에서 새로운 엑시노스 프로세서 이제 AMD 설계를 받아왔다고 했어요. 그 성능이 퀄컴 스냅드래곤 대비 얼마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보통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설계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시점.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설계가 잘 안 됐으면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돌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약속받은 대로 했는데 시간이 돼 보니까 물량이 안 나왔다든지 그 약속한 설계라는 게 결국 이런 모습으로 만들면 이 정도 전력을 쓸 거다 요 예상인데 뭔가 빗나가거나 했겠죠. 근데 그거 아마 그 설계 쪽에서 빗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 파운드리에서 받은 것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엄청난 그 기술적 결함 혹은 부족 이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도중에 일종의 소통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장 쪽에서 어떻게 보면 원했던 그러니까 제공하기로 했던 어떤 면적당 성능을 제공 못하는 상황인데 그게 뭐 공유가 안 되거나 그랬겠죠. 어디서 정보가 끊기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율 문제로 이게 어떤 그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클라이언트와? 뭐 지금 보면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과거에 약속했던 거를 제 시간에는 뭐 내놓을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모르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그걸 지켜보는 또 여러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사들이.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뭐야, 믿고 계약해도 돼? 몇 년 후에 또 우리도 이런 어떤,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생산 계획을 세웠을 테니까. 네, 뭐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이런 게 계속 쌓이면은 트러블은 있겠지만 다행인 건 이제 지금 경쟁으로 치고 오는 인텔. 아마 더 트러블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후발 주자들은. 네. 그러니까 결국 안정성 면에서 TSMC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우수성? 요게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렇긴 한데 이제 TSMC에 얼마 이상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TSMC에다 모든 전량을 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사실 이번에 그 밸류체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디 하나가 스톱되면 올 스톱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참고 좀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야 되니 결국은 인텔이나 삼성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저도 이제 파운드리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조가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 이상 크게 그 개선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넣거나 돈을 넣거나 그래야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다만 다행인 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TSMC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 고객들은 돌아올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문제 생기는 건 후발주자로서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건 감내를 해야죠. 그거를 어떻게 쉽게 그러니까 빠르게 해결하느냐,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네, 뭐 지금이라도 그건 수습을 해야죠, 당연히. 그건 결국은 수율의 문제잖아요. 네, 뭐 근데 그렇죠. 수율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원가가 높아진다. 왜 저기 뭐 1,000원 들여가지고 100개 만드는 거하고 1,000원 들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예, 맞죠. 예. 분량 나오고 해가지고 80개밖에 안 나오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원가 자체가. 예, 그거는 원가 문제기도 한데 고객 입장에서 원하는 물량을 못 받은 게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수량이. 예를 들면 이게 좀 간단한 물건이면은 그 수량을 채울 수 있겠죠. 투자를 2배 한다든지. 근데 고객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 시점에 한 달에 100만 개를 받고 싶었는데 100만 개를 못 받고 50만 개밖에 못 받아요. 근데 공장 투자는 1년, 2년 걸려요. 그럼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았고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음에? 다음에는 한 번 맡겼던 고객이 더 하거나 아니면 이미 뭐 3나노 같은 건 좀 거의 다 됐을 거고 이것도
그러면 거의 2나노 쪽에서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것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냐, 못 네, 얻고 그렇죠. 있냐. 그러니까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예, 고객이 맞아요. 재계약, 연장하느냐에 대한 네. 체크를 해봐야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 신뢰 산업이기 때문에 전 투자 액수나 그런 것보단 두 가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퀄컴 같은 고객이 요번에 그 스냅드래곤 다음 세대 그 플러스 붙은 거는 TSMC로 간대요. 그러면 걔가 돌아오는 거를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계속 맡기느냐를 봐야 되겠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운드리 하다 보면 이제 팹리스라는 네. 얘기가 자주 나와요. 우리 예. 저자님도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요 상관관계 이게 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이제 조금만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반도체 공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필요한 자본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뭐 90%, 80%도 용납 안 되고 항상 100% 돌려야 되고 노광기 하나 가격은 뭐 2천억 원씩 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각각 그 자신만의 공정을 마련해서 한 달에 칩 10,000개만 만들어야지 이런 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는 이제 전 세계에 몇 개 회사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으니까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가 생겨난 거죠. 그게 팹리스예요. 네. 그렇다면 파운드리에서는 이 팹리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의 그 팹리스와 관련해서는 자체 팹리스 능력이 뛰어난가요?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팹리스 업체들을 많이 그 거래처로 확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제가 어떤 자료들을 보면 한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의 절반 정도는 자사 물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 회사로서 삼성전자는 전자부품용 그 칩을 많이 만들고 겸사겸사 이제 스마트폰용 AP도 만든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 사실 삼성전자가 AP 없었으면 초반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좀 많이 가져가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도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예. 암. 네. 일단 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암의 관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뉴스가 되게 최근 뉴스인데 사실 뭐 저는 실제로 SK 하이닉스도 아주 큰 플랜이 있다기보다는 중요한 회사니까 뭐 영향력을 하나 걸쳐두고 싶은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회사는 잘 보면 이 암이라는 게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CPU가 보는 언어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스마트폰을 켜면 한 2천만 개 정도 앱이 있거든요. 앱스토어 안에. 그럼 그 앱들은 다 암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 암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특허입니다. 보면. 그 특허를 쓰지 않으면 2천만 개가 넘는 스마트폰의 그 앱이나 이런 걸 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으니 지분을 좀 가지고 있자. 그래서 협력 관계를 예, 뭐 일단 첫 스텝이고 그 뒤에 뭐 할지까지는 뭐 디테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 SK 하이닉스 D램 쪽에서의 네. 경쟁력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이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중국이 계속 하고 있죠. 물론 미국의 예. 어떤 방해로 지금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D램 선두주자끼리는 그 원가 갭은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삼성전자와 예, 나머지 회사들도 다 그렇죠. 예전에 한 세대 넘어가면 한 20-30% 가까이 원가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해 갈수록 그 싸지는 정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네. 있으니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싸게 공급을 한다는 거죠. 고객사들에게. 정확하게는 그 원래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핫한 이유는 매해 한 몇십 프로씩 싸지니까 그래요. 제가 작년에 샀던 컴퓨터를 올해 같은 값 주고 사면 1.5배 빠르고 메모리도 1.5배 많고 한 거잖아요. 그거 결국 원가거든요, 그게. 성능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네, 근데 그 개선폭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상해 회사끼리는 좀 붙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지금 중국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일단 중국에게 두 개 문제가 있어요. 큰 고객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랑 이게 메모리도 이제 큰 고객이랑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이제 다음번 메모리 새로 얻은 트랜지스터나 이런 걸로 어떤 걸 개선할지도 알 수 있고요.
뭐 그걸 알아내야 또 다음 제품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국은 또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사회주의 국가. 예.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또 네네. 움직이는 방향이 그런 이제 독재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예, 예. 자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뭐 공공기관서부터 기업들에게 이거 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도 돌릴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그냥 뭐 밀가루나 뭐 고기 같은 거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로 여기는 반도체를 이겨야 된다기보단 그 4차 산업에서 미국을 이기는 게 훨씬 중요해요. 반도체가 핫한 건 4차 산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핫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그걸 통해서 뭐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HBM을 사다 쓰면은 한 5배 빠르더라. 그러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싸움에서 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해도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업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경쟁이 될 수 있는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죠. 중국 거 가지고는 그 성능이 안 나오니 예.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걸 쓸 수밖에 없을 예,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거는 가져다 써야 되겠죠. 큰 일단 전쟁이라 그 성능이라는 예.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럼 이 저가 반도체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예, 반도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작년에 나온 뉴스들 보면 이것 때문에 자동차 예.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근데 또 왜 부족하냐 물어보면은 이거는 마진이 예. 작아서 가격이 약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안 만들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 이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뭐 사실 삼성전자가 안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그 파운드리 원래 TSMC 옛날 공정 썼으니까 이것도 그 파운드리 옮겨가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공장 자체를 옮기면 예, 다 다시 설계해야 돼요. 예를 들면 TSMC 3나노 설계했던 걸 삼성으로 옮기려면 그것도 재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개별 트랜지스터 특성이 달라요. 삼성이랑 TSMC랑. 그 3나노, 2나노, 뭐 예전 7나노 이런 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그거는 TSMC나 삼성이 붙이면 3나노고 2나노고 하거든요. 그 자기네 예. 기본 골격 하에서 자꾸 예.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 같이 공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고객이니까 이건 우리 이렇게 네, 맞아요. 만드니까 요 설계도대로 똑같이 삼성전자에도 이렇게 주면서 만들어줘. 이게 안 된다.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팹리스가 설계할 때 기초 블럭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벽돌의 종류, 뭐 기둥의 두께, 뭐 문짝의 종류 이런 걸 다 파운드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 이제 TSMC로 결정했다면 TSMC가 결정한 그 그렇죠.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그 방식에 대한 뭐 노하우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니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기네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표현하기 따라 다르지만 TSMC 다음으로 잘한다고 볼 수도 있죠. 한때는 애플 물량도 뭐 삼성전자가 했고 퀄컴의 그 플래그십들은 삼성전자가 맡아서 했으니까 인텔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겠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어쨌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쉽게 예. 생각해서 제조 마인드로 야 우리 설계도 여기 있으니까 더 만들어줘. 이게 안 된다.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고객사하고 같이 네. 처음부터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중간에는 좀 이제 이쪽도 그 파운드리로 옮겨야 되는 거 알아서 여러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있긴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테스트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자동차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차원에서 이게 옮겨야 되는 고객사 입장에서도 자동차 예.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또 뭔가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게 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옮겨야 그렇죠, 될 예. 필요성이 있냐 돈을 들여서 예, 그래서 실제로도 TSMC가 증산을 한 거잖아요. 그 TSMC의 증산을 맡기는 게 그 물량 차원에서도 훨씬 빨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발표를 보면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 TSMC 생산량 자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 밸류 체인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누가 재고를 잡고 있다든지. 유통에서 예, 이쪽에 가수요였겠죠. 이것도 미중 무역 분쟁 커지면 어떡하지? 재고를 2배로 가지고 있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 주식들이 지금 주가가 안 좋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 쇼티지 문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증산을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러저런 예, 예. 것들이 잡혔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기다리면 결국 공급망에서 풀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풀린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막 증설을 하는 어떤 액션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예, 뭐 일단 TSMC도 사실 이게 그 200mm 쪽 웨이퍼가 문제가 큰데 뭐, 우리 바이들이 예. 들었던 이만큼 컸던 그거.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작은 웨이퍼들이 옛날 미세 공정으로 하거든요. 근데 TSMC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데 그게 어떤 칩들은 미세화를 해도 이득이 없어요. 예전 자동차가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데 거기서 그 전력 반 아낀다고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하던 걸 계속 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터져갖고 그 200mm 웨이퍼 회사 중 하나가 중국 회사가 있거든요. 중신국제라고. 중국 파운드리인데 거기 거래 딱 끊기니까 그때 한번 불이 떨어졌던 것 뿐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누구와 만들라고 해서 막 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마켓들은 좀 하던 대로 계속 돌아가고 좀 이거 주어져 있다라고 믿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 그 DB 동부 하이텍? 예, 동부 하이텍. 네. 갑자기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 보면은 네네. 증설을 하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주들이 좀 불만스러워 하는데 동부 하이텍은 사실 파운드리 지금 만드는 예. 자동차 반도체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 아닌가요? 예, 그런 칩들 만드는 곳이긴 하죠. 뭐 그러니까는 좀 저사양. 저사양이라기보단 이거 좀 센서 종류나 소모품에 가까운 물건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규모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혹은 증설을 하지 않는 데는 여러 그 뭐라 그럴까 성장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 시장의 의견들이 있는데 동부 하이텍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200mm 쪽은 사실 잘 알진 못해요. 200mm 쪽은 되게 그쪽 회사들은 근데 들어온 주문 계속 처리하는 형태가 많았어요. 뭐 최근에 그런 쪽 패배 서프라이즈라고 해봤자 카메라 쪽, 그 스마트폰 카메라를 많이 쓰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 베이스에서 크게 추가 물량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제국의 미래 이 책 제목처럼 결국 이 반도체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물론 나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기업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인텔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뭐 막강하잖아요, 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계속 이렇게 좀 다원화된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럿이 경쟁과 적당한 이 지금과 같은 구도로. 이게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물건들은요, 그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하죠.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 곳. 그런 회사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모품에 가깝고 그 밀도가 중요한 물건이에요. 다 메모리는 저장 많이 하는 게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끝까지 제조부터 설계까지 밀도를 향해 최적화를 해줘야 되니까 IDM으로 입는 거거든요. 그리고 팹리스나 파운드리 같은 것도 당연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성공 사례를 보면 알지만 세상에는 그 기존 칩으로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새로운 칩을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거대한 회사들이 그런데 그 챌린지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기존 주주 프레셔도 있을 거고 본인들도 크게 투자하면 IDM이니까 생산을 잔뜩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파운드리가 보고 있다가 시장이 커지면은 그대로 생산량 가져가기도 하는 것이죠. 당분간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 한국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엔비디아 하면 GPU 그래서 뭐 앞으로 갈수록 그래픽이 필요하지 한 세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장점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건 근데 어떤 지금 상장된 회사의 장점을 뭐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 회사가 잘 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원래 CPU는 좀 논리 제어를 잘한다고 해둘게요, 제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그 그래픽 카드는 어떠냐 하면요. 대규모 연산을 엄청 잘해요. 덧셈 10,000개, 100,000개 하는 걸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캐나다 쪽에서 2009년 이럴 때 보면 이제 처음으로 그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성공시킨 거죠. 근데 그 시점이 돼 보니까 그런 그 인공신경망이 원하는 형태의 연산을 잘하는 건 그래픽 카드였던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많이 효용 가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 CPU가 할 수 없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기존 CPU 소프트웨어보다 좋아요. 인공지능이. 근데 CPU로 인공지능을 못 돌리니까 돌릴 수 있는 거 찾아다닌 거에 가까워요. 전 그래서 그냥 엔비디아는 지금 그쪽을 잘하고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엔비디아 그냥 우리 그 지포스라고 그러나요? 네. 그 컴퓨터 그래픽 그 게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양. 그렇죠. 예. 지금도. 설치해야 게임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각도에서만 생각했던 그렇죠. 걸로 예.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연산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뭔가를 띄우는 작업이랑 인공신경망의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연산의 종류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인공신경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가가치 높으니까 사다 쓰는 거죠, 그냥.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생각되는 미래 생활이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D램이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주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뭐 엔비디아 그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픽 카드에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에서 메모리 되게 실속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칩은 CPU도 그런데 굉장히 거대한 생태계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프레임워크로 각종 코드가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으면 딴 사람이 쓴 코드 가져다 쓰고 그럼 누가 또 가져다 쓰고 하면서 크는 거예요. 인텔도 그렇게 컸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실리콘밸리 어디 스타트업이 생겼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큰 회사의 생태계에 도전을 해야 돼요, 항상. 쿠다보다 훨씬 나은 밸류, 압도적으로 좋아야죠. 왜냐하면 배워야 되니까. 뭐 CPU보다 좋고 해야 돼요. 근데 메모리는 팔면 돼요. 그래, GPU가 이겼니? 그럼 이거 사가라. 예를 들어 엔비디아보다 한 10배 좋은 칩을 스타트업이 만들었어요. 그 메모리 필요하지? 사가라. 이러면 되는 좀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반도체 투자할 때, 이 성공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막 하지만 제가 과거로 아무리 돌아가도 엔비디아가 성공할 거를 눈치챌 수 있는 시점이 2013년, 14년쯤이나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엔비디아도 자기들이 머신러닝으로 얼마나 팔지 잘 몰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데 되게 우연 요소도 많고요, 중간에. 그리고 그렇게 대박이 나려면 기존 회사가 하던 것 중에 안 되던 게 돼야 돼요. 스마트폰 왜 성공했겠어요? 기존에 우리 노트북 쓰던 거, 노트북과 컴퓨터는 인텔 CPU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텔 CPU 중에 손바닥 위에서 웹브라우저만 돌아가는 조그만 CPU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의 가치가 크니까 커진 거죠. 그 엔비디아는 왜 컸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큰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뜰 줄 몰랐거든요, 그때. 뭐 아주 조그만 어떤 사건들은 있었겠죠. 전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 초반부터 한 10년 정도 이득을 본다고 하면 되려 되게 불확실한 게 많은 거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라는 게 생길 어떤 이벤트 있죠. 그 이벤트 구분하는 능력을 익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좀 더 기술의 디테일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코드 짜라는 건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전략을 세워야 될지, 네, 그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도 흐름이 잡히는 것 같네요. 네, 반도체 제국의 미래 책의 저자이신 정인성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